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격차 해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일주일간 진행을 맡은 이순영입니다. 이 진행자 이형진 앵커가 어디 갔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일주일간 이 자리를 맡게 됐거든요. 예,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일주일간 저도 힘차고 재미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출연자부터 소개합니다. 73년의 전통 대구매일신문의 최경철 정경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하이킥을 보면서 좀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요즘에 정치부 재미없다 이런 네. 얘기 하시는데 사실 경제부가 재미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치부는 항상 드라마틱한 내용들 많이 있지 않나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워낙 인기가 높으셔서 네. 원사이드한 게임을 하시다 보니까 네네. 예, 좀 승자와 패자의 구분이 그다음에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구분이 너무 커서 네. 지금 정치판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흥미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 조금 뭔가 치고받는 이런 게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네네네. 예.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요. 네, 사실은. 정치란 것이 생물이라서 네. 언젠가는 바뀌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사저널의 박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탐사보도 전문 기자라고 네. 되어 있는데 네. 탐사 보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고요. 네. 술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술 마셔야 되나요? 제가 그게 안 되네요. 술 주량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저는 예. 정확히 안 재봐서 네, 모르겠는데 말술 하실 것 같은데. 저보다 잘 마신다는 사람 많이 본 적 없습니다. 정말요?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 보도국 한치호 논설위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의원님만 믿을게요. 왜 저를 믿으세요? 우리 네. 그 사회자가 여자분으로 네. 저기 되니까 이 두 분들이 지금 예. 그 입이 지금 완전히 지금 예? 귀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귀에 걸려 있습니다. 아이고, 입꼬리가 예. 지금. 아유, 예. 사실인가요? 네, 분위기 너무 네. 좋습니다. 네,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좀 자리가 바뀌니까 저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께서 새로 오셔서 네. 이영진 앵커한테는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네. 우리 스튜디오가 아주 화기애애한 거예요. 네네. 화기애애. 네, 예.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네. 듣고 아, 계시거나. 그렇습니까? 네, 우리 아주 아, 화기애애합니다. 예, 좀 아주 전에 리모컨 던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얘기부터 좀 한번 해보죠.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 일단은 사업가로부터 명품 가방, 금품 수수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좀 난처한 입장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 의원을 진정사건 형사 3부에 배당했다라는 이런 소식들도 나왔는데요.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네. 안타깝네요. 특히 바른정당이 깨끗한 보수 그리고 바른 보수를 표방하고 나선 정당이어서 그 정당의 대표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그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데 대해서 네. 솔직히 그 정치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로서도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많은 정치인들도 안타까우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이해운 대표께서는 집안도 좋으시고 그다음에 그 미국에서 박사까지 받고 오셔서 네. 연구원으로 시작하신 분인데 네. 특히 다른 정치인들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아주 학식을 가진 인텔리의 입장에서 정치를 네. 시작해서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신 분인데 네. 이런 금품 수수에 관련된 물론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지만 이런 부분에 다른 정치인들과 똑같이 이런 부분에 연루가 된 데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마 충격을 좀 받으셨을 거예요. 이분이라면 달랐을 터인데 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도 가지고 좀 안타깝기도 할 텐데 네. 아무래도 어쨌든 검찰은 명명백백하게 혐의를 밝혀서 정말 이것이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결백한 것인지 검찰이 깨끗하게 밝혀서 이해운 대표는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이해운 대표의 앞으로 정치적 앞날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국회의원들이 이런 스캔들은 계속 좀 나왔던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국회의원 하면 월급도 많이 받고 예, 좀 그래도 배경이 좀 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까요? 아까 저희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은 특히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세비만으로 사실 세비를 집에 가져다 주기도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니, 보통 다 예. 돌아다닐 때 다 공짜 이런 거 아닌가요? 돈 쓸 일이 없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구라는 걸 관리를 하다 보면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기록할 수 없는 그런 돈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뭐 비단 아마 이제 이게 이해훈 대표의 일만이 아니라 네네. 아마 다른 의원들도 사실은 이런 이제 금전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예. 이 허용 어떻게 근데 보세요? 그렇게 제 생각에는 뭐 의원들이 문제가 많다. 전 그렇게 안 보는 게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네. 이해훈 대표 같은 경우는 재산 신고가 20대 65. 시작 65억 신고했어요. 이게 60억 만져보셨어요? 60억 안 6억 갖고 있는 5천 6,500만 원 되네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그 자기 재산도 많이 신고하신 분이 네. 그 별 1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그러게요. 뭐 그런 거래를 했다 이런 문제가 네. 되고 있고 거기다 또 뭐 명품이니 이런 걸 주고받았다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걸 보면서 왜 이런 그 유혹에 시달릴까 저는 잠깐 그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우리 앵커가 뭐 국회의원들 무료라는데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과거에 이제 국회의원들 이제 그 특권을 네. 내놓을 차례였고 뭐 여러 가지 특권들이 많이 없어진 상황인데 네. 꼭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지방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서울을 오가는 차비만 해도 꽤 많이 들어요. 일부 뭐 보조를 해준다고 하는데 꽤 많이 드는데 이해훈 대표는 서울이란 말입니다. 서울이니까 뭐 가깝기도 하고 하는데 왜 이런 거래를 했을까? 저는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들이 왜 이렇게 의혹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까? 물론 민원인을 만날 수는 있겠죠. 네. 지역의 무슨 어떤 그 단체의 대표라든가 뭐 지역이 문제가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그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민원도 듣고 이야기해서 억울한 것도 듣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이런 분을 만나서 계속 그런 관계를 주고받고 했을까라는 게 저는 상당히 솔직히 말해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이번에 지금 우리 그 국회나 우리 정치권에 대한 전체적인 실망감이 국민들이 엄청나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약간 그 폭로한 그 대표가 그 A 기업의 대표가 좀 약간 좀 사기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음모론 얘기도 좀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음모론의 출발점은 그거죠. 지금 바른정당을 붕괴시켜야 자유한국당이 뭐 더 네네. 큰 몸집을 불려서 네. 보수의 적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네. 결국 바른정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네. 어떤 메가톤급 폭풍을 한번 몰아치게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는 뭐 원내대표도 있을 터이고 그다음에 대표도 있을 텐데 그 대표나 원내대표 정도의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을 좀 타격을 입히는 차원에서 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그 제보를 한 사람이 굳이 자기가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자기도 이제 동거를 했으니까 네. 그다음에 공갈 협박을 했다는 뭐 이해훈 대표의 진술도 있었으니까 자기도 결국에는 처벌을 받게 됐죠. 형사적인 처벌을 네. 감수하고서라도 결국 어떤 특정 방송사에 제보를 했는데요. 그렇게 자기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왜 이런 걸 제보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게 음모론이 퍼지는데 어쨌거나 이해훈 대표가 그 자신은 이것은 모든 채권 채무 관계를 자기가 해소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줘야 될 돈도 없고 부정한 네. 청탁도 없고 오히려 내가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던 이유로 내가 협박을 받았다. 내가 네.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돈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네. 이해훈 대표가 인정을 함으로써 네네. 사실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치명타를 입지 않았나. 사실 뭐 우리 앵커께서도 우리 여성분이지만 뭐 여성분들이 매일 사실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 거죠. 저는 네, 사실 없어요 옷장이요. 예. 옷이 많은데도 없어요. 몰랐는데 사실 여성분들도 가방도 매일 바꿔 들고 그럼요. 다녀요. 옷에 따라서 바꿔줘야 그러니까 됩니다. 이 옷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니까 이 부분도 사실 여성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무시 네. 못하는 돈이 되지 않을까. 결국 뭐 이해훈 대표님 재산 신고가 65억이라 하더라도 현금을 65억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자기가 가방을 사기 위해서 뭡니까? 블라우스를 사기 위해서 계속 자기 돈을 현금을 끌고 수는 없다면 그러다 보면은 순식간에 65억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성 국회의원들은 이런 옷 코디 부분도 상당히 네. 좀 비용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저는 예, 궁금한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최 부장님 말씀에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하면 예. 아니 여성 국회의원이 뭐 모델입니까? 계속 코디를 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이미지가 아니 그거는 있으니까요. 저는 전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아까 저 누구죠? 저 추미애 대표 나와서 연설하시는데 뭐 연설하는 자리니까 화장도 이쁘게 하고 나와서 뭐 말은 좀 거칠게 했지만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했는데 저는 그 여성 국회의원들 문제도 저는 좀 냉정하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검소하게 하고 다녀야 된다. 뭐 그런 거는 저는 좀 이야기하고 싶고 근데 이해훈 대표가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했잖아요. 여야의 다른 의원들도 뭐 이 사람한테 뭐 협박당하고 뭐 관계가 네.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좀 의문사항을 좀 붙이고 네. 싶은 게 어떤 게 있습니다. 왜 다른 의원들도 끌고 들어가는 건지 그분들도 불기신 작전인지.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 옥모씨라고 그 진정하신 분한테 네. 그렇게 피해를 당하신 건지 아니 그분은 돈을 다 받으신 건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이분을 네. 소개했다는 분이 뭐 정치권에 뭐 아주 뭐 유명하신 뭐 저기라고 원로라고 뭐 중진 원로라고 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중진 원로도 이런 분하고 그렇게 나쁜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이혜원 의원이 말하듯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데 중진 원로가 그런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조차 저는 사실 이게 그럼 진짜 정치권 전체의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박 교수님 있잖아요. 네. 그 갚았다고 그랬거든요. 네.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갚았다. 예. 이래도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돈을 아까 최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돈은 예. 받은 순간 이미 그게 이제 범죄가 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이제 네. 뭐 중간에 어떤 뭐 차용증이 있고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 돈이라는 것은 이미 넘어간 그 순간에 금전관계가 성립이 됐다고 보거든요. 가령 예전에 그 최태원 회장이 이제 횡령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을 때 그때도 이제 회사 돈을 갚았는데 이미 회사 돈이 빠져나갔을 때 법원에서는 이게 이제 범죄 혐의가 성립이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혜원 대표도 받은 그 순간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이라면 모든 돈은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금품도 마찬가지죠. 정치자금법 위반도 되고 그다음에 공직자란 말입니다. 국회의원은 네. 공직자여서 부정한 청탁이 있으면 이게 뇌물이 되는 거죠. 뇌물 사건이라는 게 결국에는 신분범을 처벌하는 거니까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누구한테 돈을 받으면 이게 뇌물이 아니지만 공직자는 금품을 받으면 바로 뇌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좀 이게 약한 그 혐의는 아니죠. 굉장히 뭐 좀 우리 여기 저 중한 벌을 받게 됩니다. 부장님은 저 김용란법에 걸리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혜원 대표한테 돈을 줬다는 이 사업가를 네. 사실 좀 잘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세 차례에 걸쳐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던가 아니면 피소가 됐던가. 예. 근데 이제 2011년 같은 경우에는 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고소한 적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무슨 국제 영화제에 돈을 해주겠다면서 네. 이제 서울대 교수를 중간에 하나 껴가지고 뭐 그 유흥업소 같은 데 가서 이제 접대하고 이러면서 5억 정도를 자기가 썼는데 네. 결국 그 일이 성사가 안 됐다 해가지고 신동빈 회장을 고소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니 그럼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도 그때 이제 그거를 당시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실명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뭐 몰랐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제 기억 속에는 신동빈 회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가 된 기사는 나왔는데 그게 네. 이제 유죄가 됐다거나 뭐 이런 게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거 네네. 보면 이 사업가의 말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는 사실 좀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혜원 대표를 좀 제가 좀 아까는 막 뭐라 했지만 사실 옹호로 좀 한마디 하면 네. 가끔 일을 하다 보면 저도 과거에 사업을 하고 일을 할 때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당신이 뭘 이렇게 해주기로 해서 내가 이 일을 추진해서 돈을 얼마 썼는데 당신 때문에 당신이 이 일이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당신을 고소하겠다 뭐 이런 분들이 사실 종종 있어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그런 저기를 다 떠나서 이혜원 대표가 이런 분들을 정치하시는 분이 이런 분들을 만나서 거래를 하고 그거 오랫동안 친교를 맺었다는 것 자체가 네.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특별한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혜원 대표가 좀 성격이 좀 시원시원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 막지 않고 네. 이렇게 가는 사람 잡지 않고. 뭐 그래서 이게 다른 이제 일반적인 이제 이러면은 좀 뭐 약간 그 여성에 대한 뭐 이런 게 조심하십시오. 네. 생각하시고 예,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상보다 훨씬 더 이제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사람들과 좀 이렇게 화통하게 그렇게 만나는 좀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그 최경철 부장께서 요즘에 너무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힘이 이렇게 되니까 할 게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결국 야당은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나 아니면 그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뭐 이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바른정당 말입니까? 네네네. 아니 바른정당은 지금 뭐 이대로 가면은 네. 이 원내 교섭 단체가 사실 뭐 붕괴된다는 뭐 우려도 많죠. 이혜원 대표 건을 기회로 해서 네, 그러니까 하나로. 바른정당의 그 의원들이 동요를 하겠죠. 지금 네. 뭐 상당히 이미 동요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야권이 네네. 통합을 하거나 통합 어떤 정계 개편에 대한 네. 단초가 될 수는 있겠죠.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자진 사퇴로 가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데요. 예. 조금 시간을 달라고 좀 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지금 보도부를 보면 네. 뭐 곧 거취를 밝히겠다. 다만 좀만 시간을 좀 달라. 내가 결정할 테니까 당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네. 아마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이해운 대표가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네. 사실 걱정되는 게 이제 바른정당이 이제 순수한 보수, 깨끗한 보수를 이제 기치를 들고 나와서 지금 현재 바른당이 지금 20석이잖아요. 네. 20석이기 때문에 한 석만 지금 빠져나가도 예. 완전히 그 교섭단체에서 빠지기 때문에 뭐 교섭단체에서 빠진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그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도 문제가 있고 국회 안에서의 그 협상력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바른정당 의원들은 상당한 위기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해운 대표가 이번에 그 처신을 똑바로는 표현 좀 이상하다. 네. 이제 처신을 제대로 좀 해주셔야지 네. 당도 살리고 본인도 살고 다른 그 의원들도 좀 잘 되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 말은 못 하는데 이게 네. 자유한국당하고의 사실 통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먼저 지금 사실 뛰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 네. 바른정당이나 한국당을 보면요. 예전에 그 민주당이나 이런 정통 야당들을 보면 이렇게 그 소리가 전개되면 야당 탄압이라고 들고 나옵니다. 대표가 그죠. 당장 기자회견을 해서 그죠.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런 건 있었지만 나는 결단코 결백하다. 네. 누가 나를 이런 식으로 올가미를 뒤집었으면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렇게 가는데 지금 자꾸 뒤로 물러선단 말입니다. 이해원 대표께서. 그래서 뭐 오늘도 사퇴설이 나왔죠. 예. 그래서 바른정당 위기론, 뭐 바람 앞에 등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야당이 돼 있는 보수 정당이 네. 그 전에 야당을 했던 민주당과 다르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강하게 나갈 수도 있는데 자꾸 뒷걸음질 치다 보니까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야당이 네. 자꾸만 여당한테 밀리는 부분도 있다. 오늘 사실 큰 이슈를 갖고 방송사 MBC를 지키기 위해서 뭐 큰 목소리를 네네네. 나가고 있지만 네. 사실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왜 쟤들이 저러지 예.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김장겸이 누구지? 네. 사장이 왜 저러지? 그러니까 한국당 국회를 보이콧하면서까지 왜 저러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야당이 사실 이슈 선점을 잘 못하고 있지 않은가. 네. 야당이 예전에 민주당이 야당할 때보다는 조금 다르지 않나. 네. 의문부호가 사실 많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보죠. 정호택 대표가 네. 얼마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야3당이 공조를 해서 지방선거에 뭐 공천에도 좀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자. 뭐 이런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야3당이 같이 한다 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이거는 야합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그 김장겸 사장인가 그분 네. 영장 발부, 체포영장 발부된 것도 저렇게 강력하게 나가고 막 국회를 보이콧하고 나가는 거는 네. 그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슈를 좀 선점해야 되고 네. 그래야지만이 또 의원들 이탈도 없어지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뭐 다음 주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 그 탈당시키는 문제도 네. 결정한다고 하고 하니까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뭔가를 변화를 하는 모습을 주면서 강력한 그 투쟁을 보여줌으로써 자기 소속원들을 좀 이렇게 합치게 하는 이렇게 뭉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좀 발휘하려고 아마 지금 저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늘 뭐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그 자유한국당이 MBC 사장의 그 체포영장을 문제 삼아서 보이콧을 한다. 이건 너무 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뭐 부당 노동 행위로 그 노동부가 그 구인장을 발부했다가 구인에 불응해서 그 검찰이 네.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례가 많거든요, 사실. 네. 사실 부당 노동 행위는 요즘 같은 경우는 아주 나쁜 범죄로 인식이 되는 그런 범죄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 부당 노동 행위를 했다 안 했다 제가 사실 뭐 그런 사례들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 MBC 노조원들의 주장에 의하면 김장겸 사장이 기자들을 그 뭐 아이스 링크로 보낸다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부당 노동 사례를 갖고 아마 노동청에 진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 팩트를 갖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졌을 텐데 그래서 세 차례 구인영장을 노동청에서 발부를 했을 거고 그러한데 한국당이 이렇게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막 가는 것은 네. 사실 그런 사례가 많았다고 또 민주당에서 반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또 정연주 사장 사례도 있어요, 참여정부 때. 자유한국당의 당시 홍준표 의원이
정년주 사례에 대해서 아주 야당으로서 강하게 반발했던 사례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를 보면 또 이게 악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죠. 내가 그때 상황에 있을 때하고 지금 상황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악의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사실 국민들이 조금 의아스러워합니다. 근데 이게 그 노동감독, 근로감독관 이 하시는 분들이 네. 사법권이 있어요. 그렇죠. 사법경찰이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출두를 하러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 그거는 이제 절차를 밟아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이제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김장겸 사장이나 MBC 쪽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본인들이 부당하게 탄압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정치권에서 노조와 저기 해서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안 당한 것 같고 그 기회를 잡아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네. 야 이거 지금 한번 뭐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지 않아도 여지껏 이제 걸 수도 없고 워낙 문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지금 현재 민주당 지지율이 5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한번 힘도 발휘할 수 없고 뭐 목소리 낼 수 있는 사실 정치는 명분이잖아요. 그런 게 없었는데 아 이거 잘 됐다. 이거 공영방송을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옛날하고 똑같이 그러지 말아라 뭐 하는 거고 사실 이번 저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방송법 개정하자고 하니까 그거 개정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야지 뭐 하겠다는 그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썩 그 명분에서는 그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북한이 6차 네, 핵실험을 최고 하는 장관님. 상황에서 그 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 그 MBC라는 방송사 이슈를 갖고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네. 어떠한 결과물에 대해서 협상하고 토론하지 않고 피켓을 두고 피켓이요. 나갔다는 것은 네, 사실 오늘. 문제가 있죠. 사실 이 핵이 뭐 서울 한복판에 지금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제1야당으로서 조금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제 바른당도 그 가세할 그런 조짐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바른당도 그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예. 자유한국당하고 좀 비슷한 그 예. 입장을 좀 취하고 있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네. 문제는 뭐냐면 그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이제 보이콧하는 이유가 네. 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이제 표결도 사실 오늘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근데 무산됐죠. 이거 이슈를 탁 터뜨리면서 네. 모든 걸 다 지금 다 무산시켜버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보니까 그 국방위하고 정부위원회는 또 그 참석을 했어요. 두 가지 뭐 안보 이슈니까 두 가지 참석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그 어떤 전략적인 면에서 그 전략을 국회를 풀어나가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오늘 저 추미애 대표도 또 뭐 야당인 왜 맨날 정부 탓만 하냐고 하니까 이제 바른정당 의원들이 막 항의하면서 다 퇴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이혜훈 대표 문제도 있고 네. 그 이런 상황에 사실 그 돌파가 좀 필요한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MBC 뭐 사장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이 바른정당 어찌됐든 이제 보수 정당이잖아요. 보수 정당에서 그 보수 정권에서 또 임명한 사장이고 이 부분에서 또 이제 만약에 등을 돌리게 된다 그러면 사실 바른정당이 정치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선명성을 좀 내세우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유한국당하고 좀 공조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은 어쨌든 이런 상당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김희수 헌법재판관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이제 또 무산이 됐고 사실 이유정 재판관 후보 사태 이후에 좀 실마리가 풀릴 것 같이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상진 중기벤처 장관 후보도 지금 혹독한 사퇴 압력을 받고 있으면서 청문회가 연기가 됐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도 12, 13일로 이제 청문회가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게 지금 박상진 그 중기벤처 장관 후보는 원래 7일 날로 하기로 했다 11일 날 네네. 연기가 됐어요. 근데 이분은 예. 지금 어디서 반대를 하냐면 여당에서 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당에서 반대하고 과학계에서 지금 반대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이분은 왜냐하면 이제 왜 이분 반대하는 거죠?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게 두 가지 이슈인데 네. 이제 하나는 그 창조과학. 아. 창조과학이 이제 진화론을 이제 부정하고 뭐 하나님이 만드셨다 뭐 이런 종교적인 문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중요한 멤버로 뭐 창조과학회 이사하고 뭐 강연 활동을 하시죠. 그런 열심히 활동을 했다. 네. 근데 과학자라서 이거는 안 맞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첫 번째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분이 그 역사관 뭐 건국론인지 뭐 그 정부 수립론인지 이걸 처음 들었다 처음 알았다 이러니까 이제
다들 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더 웃긴 건 청와대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변명을 좀 해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학자들이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건 모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그때 브리핑을 아마 그렇게 어떤 분 그 관계자가 또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도가 되니까 일파만파로 과학계에서도 이게 말이 되면서 우리 과학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우리 과학자들이 그 과학만 하고 뭐 공부만 한다 그래도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모르겠느냐 뭐 이런 게 대한 그 과학자를 비하했다. 그 청와대 관계자 사과해라 뭐 이런 글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이 오히려 이 박상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박 후보자는 네, 저는 박격진 기자.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제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게 이 창조과학회 활동을 잘 보셔야 돼요. 창조과학회라는 게 네. 지원하는 단체, 그러니까 지원하는 쪽이 어느 쪽이냐면 보수교회, 아주 대형교회. 이 교회들은 대부분 보수 정권하고 이렇게 맥이 딱 닿아 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활동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보수교회 어떤 보수 정권 그리고 뉴라이트의 바탕을 둔 예전에 왜 문창극 그 총리 네. 후보가 한번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박상진 후보 거의 비슷한 그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관 이런 것과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 이걸 모른다고 했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창조과학회 활동이 더 문제가 되고 특히 이제 기독교계에서 이제 진보적 기독교계에서 이걸 문제 삼기 시작하면 아마 얘기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의도에 잠깐 네, 취재를 한의원님. 나갔었는데 네. 그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그냥 우리 저 여야를 지금 보수 진보를 아우르기 위해서 보수 측에서 한 사람 썼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자리에 계신 분들이 막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대부분 그 여론이 다른 게 하나가 더 튀어나오면 이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것이다. 이 두 가지만 갖고도 청와대에서 어떻게 좀 감싸주려고 하는데 네. 하나가 더 튀어나오면 문제가 될 것이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자식의 병역 문제, 이중국적 문제.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고 하지만 이중국적 문제하고 유장전입 문제 뭐 이것도 또 걸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거를 뭐 충분히 뭐 여당에서는 어떻게 파가지고 이제 안 된다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좀 답답한 거는 좀 그 장관 후보가 그렇게 없었나라는 건 좀 안타까워요. 대통령께서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신 자리에서 인사 검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시스템을 다시 만들고 그다음 예전에 참여정부 때 인사위원회가 있었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인적 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게 다 없어지고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지금 활용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안타까운 면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좀 못했다. 인사 검증을 좀 네.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너무 급하게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자인하고 사실 스스로를 자책하는 목소리를 전 들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지난 금요일 날 낙마를 했죠. 결국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아마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까지 받을 것 같아요. 조사까지. 조사 네. 이거 해야죠, 그거는. 네. 주식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까지 했죠. 야, 정말 돈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정의까지 점유하려고 하는구나. 인권 변호사로 그 간판을 내세우면서 그렇게까지 비판을 했는데 네. 그래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지난 금요일과 그다음에 지금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그 대법원장 후보도 넘어야 되고 사실 좀 머리가 아프신 것 같아요. 오늘 믿었던 북한마저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대화를 하지 속을 않고 새겼죠. 예, 핵과 미사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걸로 봐서 대통령이 사실 잠이 안 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쨌든 인사 문제도 네. 그 아마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변경 그리고 개선이 있을 걸로 보이고 사실 네.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지시를 했고 그래서 좀 털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만약에 정권이 부담이 된다면 스스로 털고 가시는 게 그분은 뭐 교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분 뭐 이거 안 한다고 뭐 다른 게 뭐 할 거 없는 것도 아니고 명예롭게 그 정권의 부담도 덜고 자기의 명예도 보호하고 이런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어쨌든 뭐 내각을 아직 다 완성도 못했기 때문에 정말 좀 답답한 상황일 것 같아요. 인사 DB는 많아요. 그 국가 인사혁신처인가요? 그러면 국가 인재 DB 등록하는 네. 시스템도 있고 그래서 네. 거기 등록해 놓으신 분들 제가 알기로 꽤 많을 거예요. 근데 뭐 저도 등록했거든요. 근데 저 정기적으로 이메일이 와요. 아. 이거 네. 계속 업데이트 시키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짜 공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그걸 갖다 올려서 그러면 그런 데서도 좀 찾아보시고 물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래요. DB 사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 장관 후보들도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그 벤처를 하셨던
하셨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그 채용이라 임명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이제 주식을 백지신탁 해야 되니까 네. 지금 사실 우리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대표 같은 경우도 전에 의원 시절에 그 관련된 정무위나 이런 데 금융 이런 데 경제적으로 못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 상임위원회는. 네. 왜냐하면 본인 주식을 다 백지신탁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찾으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를 시키면 되겠는데요. 그게 좀 대상평이네요. 지금 매일 의장을 넣고 있는데 무슨 내각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네. 충분히 그런 인사 DB에 저도 네. 이제 찾아보니까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뭐 그렇게 올려놓으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들이 청렴 결백하신 분들은 내가 굳이 왜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 머리 아픈 거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또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청렴 결백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네. 기획을 가져야죠. 너무 이제 요것저것 하지 마라. 네, 이게 너무 많으니까.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면서 한번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한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이제 하는 게 사실 공직에 가는 건데. 네. 사실 여기 계신 뭐 우리 네 분 다 공직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네, 이중 국적 없습니다. 이장전입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 김능환 아마 총리였나요? 네. 아 김황식 김황식 총리였나요? 그 편의점 네. 네. 김능환 그 양반은 네. 저기 저 대법관 대법관 그분이 왜 편의점 뭐 아르바이트 뭐 한다 그래가지고 편의점 차셨잖아요. 예. 그때만 해도 이제 돈을 포기하고 뭔가 이렇게 명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돈을 많이 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아니 그 뭐 변호를 여기저기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네. 이 얘기가 지금 다른 데로 빠지고 있는데 자 그럼 오늘 그 추미애 대표가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좀 더불어민주당 전략이 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추미애 대표는 과거 우리 김대중 정부 때 그 정치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거의 뭐 20여 년을 그쪽 계열로 있었죠. 그러니까 이분은 국회에서 당연히 말씀을 하실 때 북한과의 대화의 네.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예.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 오늘 그 얘기를 상당히 하셨죠. 그래서 네. 바른정당의 뭐 하태경 의원은 뭐 본회의장에서 바로 나갔다 일어나가지고 소리치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결국엔 바른정당이 퇴장을 해버렸죠. 네. 그 대표 연설을 하는 도중에 사실 그좀 텅 비었더라고요. 볼기가 사진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좀 볼썽사나운 모습이었는데 네. 사실 근데 국민들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굳이 또 그러한 햇볕 정책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었더라도 지금 그 우리한테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핵실험을 한 날에 굳이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네. 대통령도 지금 그 대화보다는 지금은 압박과 제재를 하자고 오늘 하루 종일 그 다른 외국의 정상들하고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얘기를 하면서 압박과 제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그러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을 해야 된다고 대통령도 오늘 말씀하셨는데 굳이 네. 그 제일 여당의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자극적인 발언을 하실 필요는 없었고 좀 정치인으로서 좀 두리뭉술한 발언을 해도 지금 국회가 잘 돌아갔을 텐데 그래서 대통령께서 오늘 그 얘기도 했어요. 여야정 협의체를 빨리 구성을 하자. 그래야 지금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되고 국회가 제대로 돌아간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당도 협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무수석하고는 지금 빨리 나가라.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를 빨리 구성해서 우리가 좀 정치가 좀 바로 굴러갈 수 있도록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좀 협의 좀 하자고 했는데 지금 또 이분도 좀 다른 길로 가버리니까 야당의 그 생각과는 전혀 한 길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표시를 오늘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야당은 더 이상 그 또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죠. 대통령은 또 국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도와줘야 할 여당은 저렇게 나가고 오늘 사실 그 추미애 대표의 말씀은 약간 좀 정치를 모르는 발언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를 안다면 정치에 맡겨 가야죠. 네. 정치는 타협이거든요. 예, 독선이 아니거든요. 네, 추미애 대표가 네, 박 최근 기자님. 들어서 너무 좀 자기 정치를 하려는 욕심이 너무 강해서 네. 지난번 정당 발전 그 위원회인가요? 그렇죠. 냈던 네, 것도 네. 사실 제가 그 취재한 바로는 그 우원식 대표 원내대표하고 아주 그냥 그 감정이 상할 정도로 다툼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꾸 이제 이게 이제 뭐 양쪽의 입장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미애 대표가 자꾸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여당에서 대통령을 밀어줘야 하는 그런 대표보다는 네. 약간 이제 정치인 추미애로서 그렇게 자꾸 이제 입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오늘 저는 대표 연설하는 그 원고를 미리 좀 아침에 좀 받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30몇 장이더라고요. 네. 예, 보고 했는데 네. 오늘 아까 또 화면에도 보셨겠지만 예쁘게 이렇게 화장도 하시고 옷도 좋은 걸로 입으시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말씀만 하셨는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청와대나 정부의 방침하고 약간 어긋나는 이야기들을 네네. 많이 하셨어요. 그게 이제 북한하고 미국의 동시 특수 파견하고 남북 북미가 투트랙으로 서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데 사실 그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하는 거는 북한이 바라는 바거든요. 한국을 배제하고 남한을 배제하고 대화를 해서 뭔가 얻어내자. 이게 사실 북한의 전략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자는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지금 여당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남북 대화나 아니면 지금 현재 그 북한의 현재 실험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나서 뒤집혀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 대표 연설하는 날, 그 전날 이제 일요일 날 그랬는데 오늘 바로 그 다음날 이래 버리는 게 네. 사실은 대통령을 도와주는 일인지 저는 사실 그 점이 제일 우려되더라고요. 이분이 뭐 말씀하신 다른 거 뭐 토지개혁 뭐 이런 얘기도 말씀하셨잖아요. 농지개혁인가요? 보유세, 보유세 보유세. 많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 개혁적인 발언은 다 좋은데 저는 이렇게 결정적인 걸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이나 청와대가 어떻게 운신의 폭을 할 수 있는 걸 자꾸 이렇게 폭을 좁혀 들게 만드는 그게 저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청와대랑 같이 뭐 힘을 합쳐서 여야정이 같이 하자 뭐 이런 정도로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버리시니까 그 바른당도 바로 그냥 다 나가버리고 저런 사태가 생기면 결국은 추미애 대표 입장도 리더십에 결국 상처를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됩니다. 야당들은 어쨌든 이를 빌미로 해서 문 대통령의 안보 전략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뭐 이런 상황에 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야당이요? 네네. 야당은 사실 그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오늘도 얘기했지만 이제 네. 대북 그 유화책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고 판단을 이미 한 상황이고 네. 지금 대통령도 그 대북 강경책을 이제 앞으로는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대통령과 비슷하게 좀 약간 그 정책을 좀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포지션이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는. 그거보다도 좀 걱정되는 게 장관님. 네. 그 우리 청와대에서 이제 핵 발표 이제 핵폭 실험을 했잖아요. 네. 이제 북한에서 핵 실험하고 청와대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됐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북한이 6차 핵 실험을 하면 이제 건너올 수 없는 강을 레드라인. 건넌 거다. 네네네. 이런 말씀, 뭐 레드라인 뭐 비슷한 그런 레드라인. 발언을 네. 하셨어요. 저는 안타까운 게 청와대 참모들이 왜 그런 걸 제대로 좀 보좌를 못하느냐.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6차 핵 실험은 사실 다 예정돼서 언제쯤 할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9.9절인가요? 9월 9일인가 그렇죠. 그날이 이제 네. 북한의 그런 그 인민군 창건 기념일인가 그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전후해서 할 것 같다라는 것도 했고 현재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라고 계속 언론 보도도 나오고 계속 네. 외신에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옆에서 보좌를 했다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실 그 인간이란 네. 것이 사실 좀 굉장히 약한 존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완벽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단지성을 모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정말 제대로 된 지식과 지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또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청와대에서는 회의를 하고 북한 미사일만 쏘면 NSC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서 도출된 합의안을 갖고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는 그것이 약하다는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그리고 이번에 핵실험까지 했는데 네. 그때마다 강한 압박과 제재를 하겠다고 얘기는 해놓고 또 끝에 막상 말미에는 뒤로 그래도 밀어버리죠.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네. 계속 그 꼬리가 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얘들이 우리 보고 대화를 하자고 그러는구나. 좋아. 그럼 너희들 한번 맛을 한번 봐라. 한국 너희는 제치고 미국 나와봐. 얘들 대화하자는데 얘들은 항상 이렇게 우리한테 굴종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애들이니까 너희들하고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고 지금 네. 계속 미사일을 쏘고 핵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배제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약소국가는 카드가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꾸 카드를 하나로 자꾸 제한을 하는 거죠. 대화를 자꾸 하자고. 근데 우리는 지금 카드를 어떤 카드를 써야 되는가 하면 네. 북한이 이제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러한 옵션을 이제 시작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이러이러한 시그널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희가 이런데 너희는 좀 못됐고 나쁜데 그래도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계속 오판을 할 수 있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막다른 처지에 몰려버린 거죠. 이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60만 대군이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재래식 전력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는 네. 많은 카드를 갖고 그 네. 카드를 이제 시행하겠다고 북한에 명백하게 선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밀릴 수밖에 없죠. 북한은 이렇게 미국과 대화를 하겠지만 네. 또 다른 면에서는 연평도 점령 훈련을 했죠. 그러니까 북한은 핵을 한 방 터뜨려 놓고 재래식 전력으로 갑자기 우리나라를 점령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미군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저만큼 많은 카드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카드를 못 쓰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면 야권에서 주장하는 뭐 우리도 핵무장하자, 전술 핵 배치하자, 핵 잠수함 만들자, 뭐 이런 주장들 내세우는데 뭐 강대강으로 가야 되는 게 이게 맞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상황을 지금 우리 최승철 부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청와대에서는 이런 얘기했어요. 레드라인 넘지 않았다고 이런 식으로 네네. 또 그렇죠. 논평을 냈어요. 네. 전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이분들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잘 보필하고 있는 분들인가라는 그 우려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현재 뻔히 보여요. 자기들 스케줄대로 좀 하고 있는 것이고 요 다음에는 이제 북한은 이제 미국하고 직접 대화하자. 그 평화협정 맺고 평화협정 맺고 나면 서로 불가침 협정 맺어서 그럼 미군 다 철수해라.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말 우리나라 안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그렇게 그 본인들이 그런 외교적인 그런 것만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전방에서 군대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참모들의 좀 인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핵잠수함을 가야 된다. 사실 핵잠수함 얘기는 해군 총장 출신 그 송영무 그 국방부 장관이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계신데 그게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 정말 그냥 말로만 하고 끝날 얘기냐? 이런 네. 것들도 정말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어떤 보도를 보니까 미국 자산을 뭐 한국에 좀 많이 배치하도록 뭐 전략자들 배치하도록 또 요청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지껏 그렇게 돈 많이 썼는데 뭐 했냐? 왜 계속 전시작전권을 미국한테 주고만 있느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제가 미국 사람이라도 이거 미국 옹호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 입장에서 야 쟤네들이 우리한테 이제 안 한다는데 우리가 뭐 특히 뭐 줄 필요 있어? 우리만 공격 안 당하면 되지. 이렇게 오판할 수도 있다고요. 트럼프 같은 사람은. 그래서 트럼프는 이 와중에도 또 한미 FTA를 뭐 폐기 준비 작업을 하라고 또 지시를 내렸다면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게 네. 아무리 그 전략적으로 뭐 하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제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나 그다음에 청와대 그다음에 국회도 좀 같은 목소리를 좀 안보에 관련된 거는 좀 같은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좀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이제 오판을 보좌진들이 그렇죠, 오판을 기자? 한다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취재를 좀 해보니까 네. 이 지금 현재 안보 라인이 아마 그 정의용 안보실장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서훈 국정원장 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 그죠. 뭐 이 정도 이렇게 그 라인인데 네. 이분 이제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이제 두 분은 사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 좀 더 북핵 뭐 아니까 북한 문제를 다뤘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이 가장 오판하는 게 뭐냐면 김정은에 대한 그 캐릭터를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 그 막말을 많이 해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뭐 적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하여야 한다. 뭐 이런 말들을 했는데 김정일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어떤 뭐 저 대북 파트너 김정일은 사실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안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뭐 조선중앙통신이나 이런 외부적인 매체를 통해서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김정은은 그런 걸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이 지금 안보라인들은 그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했던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은 사실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위스에서 유학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성장 과정에서 그 남한에 대한 굉장한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때를 가지고 이제 이 북한 전략을 짜면 상당히 이제 오판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1910년대부터 1940년대 말까지 그러니까 1945년까지 그러니까 1940년 중반까지 그 인류는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을 치렀죠.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1945년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일본에 투하하고 난 뒤 1945년부터 지금까지 세계는 아직 3차 대전을 겪지 않았어요. 네. 그 이유를 두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핵이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력한 양대 나라가 모두 핵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물론 영국, 프랑스, 그 다음 중국이 갖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나라에 비해서는 힘이 약했으니까 미국과 소련이라는 이 두 나라가 강력한 핵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1945년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큰 전쟁이. 네. 인류를 멸망시킬 만한 전쟁이 일어나. 그것을 보고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핵에 의한 평화 그리고 공포의 균형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누구나 싸움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핵무장 얘기를 나온 것은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 우리도 핵을 가져야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네.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이 어제부로 핵을 가졌다는 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핵을 가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북한의 재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에는 전술 핵을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공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네. 많은 학자들의 얘기고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술 핵을 빨리 들어오는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고 담판을 지어서 핵의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의 생존을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들 굉장히 좀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약간 언론이나 이 야당에서 저는 뭐 필요 이상의 좀 공포감을 조장하는 측면은 좀 있다고 생각해요. 미디어 보고 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이제 핵실험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사실 완전하게 실전적으로 핵을 발사할 능력을 갖추지 않았다라고 보는 이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그 화성 12형, 그러니까는 탄두를 실어야 되는 그 화성 12형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일본 열도를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전적 발사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평양 그 순환공항 한편에서 이제 그거를 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실전적 발사라는 건 그 상대방이 알 수 없는 곳에서 이걸 쏘고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간이식 그런 그 발사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열도를 넘어가긴 했지만 실제 이제 북한이 발표한 걸 잘 보면 네. 그 태평양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정확한 그 좌표가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뭐냐면 넘어갔는데 실제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2,700m 700km를 쐈는지가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북한이 과연 정말 그 실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핵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오늘 이제 뭐 일간지를 보니까는 뭐 핵이 이렇게 떨어지면 몇 킬로에서는 어떻게 되고 그런 거 보니까 네. 뭐 경계심을 가릴 필요는 있지만 또 너무 자극적으로 이걸 또 다루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근데 들어요. 거꾸로 제가 알기로는 군사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네. 그 북한의 장사정포, 방사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서운 이유가 하나가 정확도가 떨어진답니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니까 그럼 더 문제인 무서운 거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예를 들어서 어디를 향해서 쐈는데 그러게요. 거기로 네. 안 가고 딴 데로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사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미사일보다 북한이 어제 한 핵실험이 저희한테 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미사일은 미국을 때리기 위한 거고 네. 핵은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노동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에 실어서 지금이라도 당장 때릴 수 있다는 게 우리의 공포거든요. 네. 거기에서 미국은 사실 우리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미국이 맞는 것보다 우리가 맞는 게 우리는 더 두려운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우리가 핵무장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미국이 ICBM 뭐 본토까지 날아가는 것 같은 것은 사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그런 네. 측면에 사실 레드라인은 짧게. 우리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이 이미 넘어간 거죠. 네. 근데 미국 측면에서 아직 레드라인은 아직 넘어가진 않았고. 네. 사실 이 뭐 얘기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데 저희가 이제 또 마칠 시간이 됐어요. 북한 김정은 핵실험 뭐 상당히 지금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치권이라도 이런 국민들의 불안을 진정시켜주는 그런 진정제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세 분 고생 많으셨고요. 예,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이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